So salty, I still think about it. Okay, you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Wanna take you on a ride. We're gonna prove that we lied. We're so salty, I still think about it. You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주말 내내 한겨레가 보도했던 윤석열 총장과 윤중천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과연 윤중천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는 거긴 한가?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지만 해당 기자를 윤 총장이 직접 고소까지 하면서 일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최동욱 전 총장 찍어내기와 비슷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오히려 황당함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네가 최동욱 총장을 찍어낸 건 맞다는 거죠? 아니 이거 뭐 때 아닌 자기 고백인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 바칙한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 참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이 감기 몸살로 결방을 하고 금토일 이렇게 쉬게 돼서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들 지내셨죠? 3일 동안 못 뵀더니 더 오래된 것 같아요. 더 보고 싶었죠. 지금 코가 아직 좀 막히긴 했는데요. 몸은 많이 좋아졌고 네. 지금 열심히 몸에 좋다는 것, 목에 좋다는 것 많이들 먹고 있습니다. 환절기라서 감기 걸리신 분들 저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밤에는 정말 거의 초겨울 같은 날씨던데 패딩을 꺼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낮은 또 뭐 거의 여름처럼 덥고요. 그래서 저도 졌지만 감기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종일 꼬맹맹이 소리로 좀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쉬는 동안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기사 한겨레에서 이 기사를 내보내서 저도 뭐 쉬고 있으면서도 이게 무슨 일인가 했고 기자들도 다들 좀 깜짝 놀라는 의아한 반응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기사 제목은 뭐 이랬는데요. 이미 많이들 보셨겠지만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을 덮었다. 이런 기사입니다. 기사 핵심 내용은 이런데요. 이게 지난 11일 날 한겨레에서 일면에 보도를 한 거죠. 기사 핵심은 윤석열 현재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윤중천 씨의 별장에 들러서 접대를 마찬가지로 받았다는 이 윤중천 씨의 진술이 그때 당시에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단에서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가 됐다. 이런 이제 기사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잖아요. 다른 걸 떠나서. 아무리 그렇다 해도 윤석열 총장이 그 시기에 그것도 윤중천이 얘기했다는데 그 진술을 한 게 윤중천 진술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윤중천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런 반응들이 일단 기사 나오자마자 굉장히 많이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후에 나왔던 보도들이 또 많은데요. 살펴보면 대충 어떻게 돼가는 분위기인지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4월에서 6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을 맡아서 윤중천 씨 성접대 의혹을 수사했던 여환석 대구지검장이 그 한겨레 기사가 나온 그 당일 1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 권고가 넘어올 때 윤중천 면담 보고서가 넘어왔다. 면담 보고서. 일방적인 청취 보고인데 거기 한상대, 윤곽금 등과 함께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언급돼 있긴 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위원회 조사위원 중 한 명이
윤중천과 차림하시면서 작성한 건데 뭐 정식 보고서는 아니고 소파에 앉아서 그냥 당신 법조인 많이 알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중천이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나 누구도 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이름이 있었다.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뭐 윤중천이 유명한 법조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지나가듯 언급한 것으로 적혀 있었고 안다는 것도 모른다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게 돼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며칠 후 윤중천을 불러서 그 부분을 물었는데 윤중천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여한섭 대구지검장이. 그러면서 2013년 1차 수사 당시 압수했던 윤중천의 휴대폰 연락처에 1000명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윤석열은 없었다 라고 이제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좀 헌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관련 내용을 오래 취재했던 여러 매체의 기자들 역시도 윤중천과 관련해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고 허언을 잘하는 사람이다. 법무부 과거사위 민간위원들 사이에서도 공식 보고서에 남길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며 수개월 전에 뭐 조선중앙에서도 취재했던 사안인데 쓸 수가 없었던 내용이다. 그만큼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때만 해도 이제 윤석열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취재를 열심히 했겠지만 그쪽에서도 약간 근거가 없어서 쓸 수 없었던 내용이더라라는 이야기죠. 관련해서 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역시 그 김어준 씨 해당 보도에 대해서 그 당일날 그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윤중천 성접대로 시끄러웠을 당시에 본인도 김어준 씨 역시도 그 사건을 취재했는데 보도된 대로 윤중천이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자기가 그런 주장, 내가 윤석열도 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취재 결과 접대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윤 씨의 접대는 특수부 검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고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윤 씨 별장이 있는 강원도 원주를 평생 한 번 그것도 윤 씨와 무관하게 갔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중천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허언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다만 이제 검찰이 해당 사안을 충분히 정말 조사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만한 건 사실이다. 만약에 뭐 이런 진술이 허언이라 하더라도 허언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런 진술을 했다면 수사를 제대로 했는가 하는 부분 또 이제 별개로 따져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한겨레 21에서 이 수사 과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그 해당 보도를 했던 하어영 기자, 그 한겨레 21 기자 역시도 이게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성접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쪽으로 약간 가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이 이런 진술에 대해서 조사단의 보고를 묵살한 것에 방점을 찍었다는 거죠. 하 기자는 그 11일에 CBS 뉴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윤 씨의 진술이 거짓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었다는 게 중요하다. 이는 검찰이 밝혔어야 할 문제고 당시 윤 총장에게 물어보고 조사를 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에서 또 추가 보도를 내놨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인데요. 윤중천, 윤석열 어떻게 알게 되는지 구체적 진술이 담겨있다라고 하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작성해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던 최종 보고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일단은 현재 윤중천이 윤석열 언급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과거사위와의 소통착오 때문에 빚어진 오해다. 자기는 뭐 얘기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최종 보고서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 지금 현재 주장과 달리 뭐 그때 당시에 좀 뭐 어떻게 알고 있었다, 알게 됐다 이런 뭐 진술이 담겨 있다는 거죠. 내용은 뭐 이래요. 검찰 인맥이 굉장히 좋은 검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업가라는 임모 씨가 다른 검사들도 뭐 윤중천에게 많이 소개를 해줬고 그 사람 소개로 윤석열 검사장까지도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것도 뭐 신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 사람의 주장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근데 어찌됐건 뭐 이 한겨레 기자 역시도 주장은
어찌됐건 이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이런 뭐 누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왔으면 이 실체에 대해서 검찰에서 제대로 좀 확인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냥 이렇게 덮어뒀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이제 한겨레 측의 주장인 듯 하고요. 관련해서 이게 오늘 아침 보도거든요. 관련해서 대검 측에서 즉각 또 반응을 내놨더라고요. 굉장히 신속합니다. 와, 이렇게 신속하게. 관련 기사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윤석열 총장이 그 사업가라는 임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중천이 뭐 진술했다는 내용도 언제 어떤 경위로 임씨로부터 소개를 받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정말 추상적이고 막연한 내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대검 쪽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아도 사실 좀 윤중천 씨 자체 이 발언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 보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 내용 자체가. 뭐 어찌됐건 한겨레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하면서 진술이 어쨌건 그 진실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이런 진술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것도 최종 보고서에도 담겨 있고 이런데 왜 더 조사를 안 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의도적으로 덮었다 이렇게까지 좀 애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면서 첫 번째는 좀 의아하다는 반응이었고, 그 다음에는 한겨레가 왜 이렇게까지 약간 이런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같은 윤중천 관련된 이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보면 거의 직격하는 그런 보도와 관련해서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를 직접 고소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아니 물론 당연히 억울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 듣기에도 윤중천 얘기를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증언을 했다는 것도 약간 좀 그냥 이렇게 딱 신뢰가 가지 않는 발언들도 많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억울하겠죠. 근데 그렇지만 지금 윤 총장은 개인이 아니라 검찰총장이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직접 고소를 하시는 건 그 수사를 위임받은 후배 검사에게 글쎄요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되는 건지 이게 상당히 지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들려온 이야기로 벌써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고소를 했는데 당연히 뭐 즉각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 완전 뭐 이렇게 해서 다른 거 다 몰아놓고서라도 이것부터 먼저 지금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이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현재 검찰총장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직접 누군가를 고소한 거, 특히나 또 의혹 보도를 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심지어 지금 검찰 역시도 어찌됐건 간에 대검 진상조사단의 면담에서 윤석열을 언급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언급한 것 자체는. 그렇다면 어찌됐건 이걸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어쨌건 이 한겨레 측의 보도와 검찰 해명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뭐 어차피 또 입장을 내고 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좀 기다려서 좀 의혹을 좀 해소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좀 성급하게, 너무 좀 급하게 11일 보도가 나오자마자 그 오후에 하 기자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고소장을 냈다는 거죠. 이건 좀 너무 급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말로는 바로 그날 당일날 바로 고소를 딱 해놓고 직접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향후 이 사건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잖아요. 윤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 수사 검사가 이 사건을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어느 간 큰 검사가 그럴 수 있을까?
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 조직의 수장의 위치에서 특정인을 고소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처벌까지 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검찰 조직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수직적이고 굉장히 폐쇄적이죠. 이런 조직의 특성상 해당 검사, 담당 수사를 하게 된 검사 입장에서는 총장이 수사를 하라고 고소한 사건이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검찰이 하 기자를 무혐의로 처분하거나 기소를 하더라도 윤 총장이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수준으로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이 검사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윤 총장의 이러한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현직 검사는 누군가가 고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직접 고소하는 건 매우 적극적인 행동이다. 자기가 지휘하는 직속기관에 고소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굳이 만약에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면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총장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검찰 조직은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이 피라미드 구조, 이른바 검사 동일체 원칙이 강조되는 곳이다. 총장이 분노한 사건이면 검찰이 분노한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총장이 이성을 잃은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분 얘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간 우리가 여러 경험에 비춰 보더라도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위치에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법적으로 직접적으로 자기가 직접 고소를 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당장 뭐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장관 본인뿐만 아니라 뭐 일가를 둘러싼 뭐 아내와 딸 이렇게 아들까지 해서 온갖 그 검찰의 일방적인 그 피의 사실 유포로 인해서 언론 보도가 막 정말 악의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짜 뉴스를 방불케 하며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 측이 일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보통은 고위직 위치에서, 그것도 법무부 장관인데, 그렇잖아요. 이걸 이제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이런 의혹들이 말도 안 되는 게 나오더라도 일단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행여라도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조국 장관이 이런 지금 쏟아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들 써대는 언론들에게 그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일일이 다 고소하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애초부터 놨으면 기사들이 이렇게 안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 어쨌건 고소당하고 이런 게 그러면 더 일단은 쓰기 전에 팩트 확인부터 먼저 더 하게 되고 더 꼼꼼히 살펴보게 되고 이렇게 됐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인이 법무장관이니까 괜히 고소까지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수사에 외압을 주고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해도 꾹 참은 거죠. 뭐 조국 장관까지 안 가더라도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도 세월호 사고 당일 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자기가 직접 고소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박근혜 씨가 직접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직접 고소하진 않았고 이게 이제 보수단체 고발로 수사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자기가 직접 하진 않는다는 거죠, 절대. 그리고 심지어 이게 재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죠. 당시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대통령은 인격권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근데 이 판례대로라면 어떻습니까? 지금 윤 총장 역시도 이 그냥 개인적인 사람 사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뭐 억울하신 마음은 알겠으나 기자 고소까지 가는 건 좀 검찰총장으로서 그 직위에 맞지 않는 좀 위험한 처사다. 이성을 잃은 것 같다.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런 한겨레 기사가 윤석열을 찍어내고 문재인 정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 무리수를 둔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
지금이야 뭐 이렇게 됐다지만 어쨌건 윤석열 검사를 총장으로 앉힌 게 문재인 정부인데 지금 이 윤중천 건이 사실이면 이 정부에서도 제대로 검증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찌됐건 윤 총장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청와대로서도 이건 뭐 타격을 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만약에 정말 찍어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런 국면에서 이 지금 뭐 한겨레 측의 보도에 힘을 실는 것 같은 이런 반응들을 좀 내보내고 이러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청와대 전혀 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혀 코멘트가 없죠, 거의. 하여튼 뭐 이런 건 좀 글쎄 뭐랄까요. 한겨레 요즘 보도 방향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입장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오히려 정부와 굉장히 각을 세우는 듯한 기사를 많이 쓰고 있어서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의도로 뭐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이런 보도를 썼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웃긴 건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진짜 너무 웃깁니다. 이런 기사들 보셨나요? 자유한국당이 최동욱식 윤석열 찍어내기라며 대법원에서 사법농단 규탄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몇 년 전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대자비와 비슷하다며 윤 총장 건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11일에 연합뉴스에 주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 장관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이 좁혀지는 국면에 이런 가짜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정치공작이자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한 음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장제원 의원 역시도, 장제원 의원 아직도 이렇게 나오나봐요. 윤 총장이 김학의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것은 청문회 때 제보로도 들은 적 없다. 전형적이고 통속적인 권력 음모로 윤석열 찍어내기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번 의혹 제기는 과거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권과 판박이로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런 자유한국당과 뭐 바른미래당 측의 반응에 매일경제 김기철 기자가 제일 웃긴 것은 자유한국당의 최동욱식 찍어내기라는 반응이다. 그거 당신들이 한 거야. 그리고 그거 했던 그때 조선일보 편집국장, 당신들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자리까지 줬어. 이제 와서 이거 인정하는 거냐. 수사 막으려고 고의적으로 했다는 거 논평을 해도 생각을 좀 해가면서 하세요, 라고 일침을 했습니다. 와, 그때 최동욱 찍어내기 성공하고 조선일보 편집국장 국회의원 자리까지 주고 했던 그네들이 이제 와서 최동욱식 찍어내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나도 아주 웃긴 코미디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거야? 우리가 해봐서 아는데 이거는 분명히 찍어내기야, 이런 뜻인가? 아무튼 그 같은 당일날 대구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최동욱식 찍어내기다, 이런 류의 주장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오늘 한국당 의원님 여러분이 최동욱 총장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최동욱 총장이 당시 정권에 의해 찍어내졌다는 걸 인정하시는 것 같다. 제가 지금까지 궁금하던 건데 당시 정권의 의도와 노림이 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신 것 같다.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고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성립이 되려면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봐야 한다. 당시 청와대 여당 황교안 장관도 최동욱 총장에 대해서 밀어내기 발언을 했다. 근데 지금 극우도 아니지 않냐. 지금 여권이 그 기사와 관련해 뭘 어떻게 하고 있냐. 사실이 전혀 다른 걸 가지고 억지로 덮어씌우고 연결시키려 하지 마시고 당시 최동욱 총장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찍어낸 것 반성 좀 하시라, 라고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너무 웃기잖아요. 윤석열 총장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하다가 뜬금없이 자기 범죄를 고백하고 있는 이분들, 뭐만 하면 다 이제 청와대 탓으로 돌리려다가 뜬금없이 그냥 제 발등에 제가 이게 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거의 뭐 유체이탈이야. 니들이 한 거잖아요. 누가 했어, 진짜. 그때 정부 니들이잖아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뭘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본인들 마음이지만 적어도 좀 피하 식별은 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그때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가 다른 모양이야. 다른 사람인가 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총장과 윤중천 유착 의혹 한겨레 기사와 관련한 이후 보도들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검찰에서 정말 아주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다들 지금 야 다른 수사를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섰다고 하니까 네, 금방 진실이야 밝혀질 것 같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온갖 그 수사 압박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드렸습니다. 너무 좀 흥분하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지금 요 기사인데요. 어제 JTBC에서 나온 정경심 교수 첫 재판 열지만 재판부도 증거 목록 못 받아라는 기사. 지금 검찰에서 정경심 교수를 사무소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오는 18일에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18일에 첫 공판 준비기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관련한 증거 목록을 아직까지도 넘기지 않아서 당사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이 JTBC에서 정경심 교수 첫 재판 열지만 재판부도 증거 목록 못 받아 이 제목의 리포트 요 기사인데요. 이걸 통해서 정 교수 측은 증거 목록을 아직 못 받아서 앞으로 재판 일정을 협의하는데 의견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증거 목록을 넘길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아직 증거 목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보도합니다. 관련해서 양지열 변호사는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에 재판부에 중요한 게 아니라 정 교수 측에서 재판에 대비한 수사 기록을 복사해 와야 하는데 이거 변호인 측 입장에서 어찌됐건 그 수사 기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 기록을 봐야지 어떻게 재판을 준비할지가 나오는 건데 내용은 고사하고 제목인 목록조차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다라고 하며 이건 당사자의 변호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아예 심각하게 침해하는 적법하지 못한 형사 절차를 검찰이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 역시도 재판부도 증거 목록 못 받았다 이 관련한 보도를 지적한 김기철 기자의 SNS 게시글에 재판부가 받아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호인이 증거 목록을 받지 못한 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1항은 소정의 서류 이외에는 공소장에 첨부 못하는 게 맞지만 그건 재판부의 예단을 막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과는 상관없는 규정이다. 오히려 변호인에게는 미리 다 증거 목록을 교부하고 증거 등사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이제 형사소송의 기본이라는 거죠. 이것을 안 하면 변호인이 소송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렇게 또 안 해주면 변호를 어떻게 하냐 이런 거죠. 심지어 공소사실 인정, 부정 이것도 못한다는 거죠. 증거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아예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8일에 지금 하겠다는 건데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실무상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를 내는 것 정도는 문제 삼지 않지만 증거 전체를 못 내놓겠다는 태도는 실무상 들어본 일이 없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저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렇게 증거 목록조차 내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양지열 변호사는 못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보여줄 게 없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야 진짜 이거 보여줄 게 없는 거 아니야 진짜? 양 변호사는 오늘 그 김현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검찰이 이번에는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 가방을 핵심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 노트북 얘기는 그 전에 안 나왔다. 그리고 표창장 기소한 건 지난 9월 6일인데 노트북에 핵심 증거가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때 기소는 뭘로 했다는 것이냐라고 하며 검찰 논리의 오류를 짚기도 했습니다. 자, 함께 출연한 또 아주경제 법조팀장 장용진 기자는 핵심 증거라는 것은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건데 발이 있어서 걸어다니는 거지 맨 처음에는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에 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자택에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아들 컴퓨터에 있다고 하다가 이제는 또 노트북에 있다고 한다. 이 말은 한 번도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양재열 변호사는 이에 정 교수를 기소를 뭘로 했냐라고 했을 때 당시 검찰은 분명히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까? 왜 아직 그 목록조차도 내놓지 못하고 있나? 증거 목록조차. 재판이 다가오긴 하는데 뭐가 할 게 있긴 있나요? 응? 하긴 뭐 중학생 일기장 가지고 가려고 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뭔가 좀 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실 근데 지금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법무부에서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토요일에도 정말 많은 인파가 이 서초동에 모여들어서 검찰 개혁을 외쳤거든요. 지금 일단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고, 아니 지난 토요일까지 하고 잠정 중단키로 했죠. 검찰 개혁의 방향을 좀 지켜보다가 언제든지 다시 촛불을 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 안아서 좀 흔들림 없는 검찰 개혁을 잘 완수해낼 수 있었으면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글쎄 과연 검찰 수사가 글쎄 어떻게 진행될지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시간이 또 오버가 됐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꼭 다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